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쏟아지는 최악의 트리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11월 FOMC에서 예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연방준비제도 패드는요, 두 가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를 기준금리로 낮췄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 매월 1200억 달러의 국채와 MBS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이퍼링은요, 이 매월 12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150억 달러 규모로 줄여 나가는 것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머리를 썼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양적 완화 한번 했다가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오니까 시장이 발작한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기는요, 좀 지금과 달라요. 왜냐면 이때 왜 긴축 발작이 있었냐? 그 당시에 미국 고용시장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성장률 모두 다 저조한 상태인데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갑자기 긴축이다. 그래서 시장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을 선언했을 때는요,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1월, 12월 축소 계획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테이퍼링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단될 수 있겠네? 좀 이런 안심할 수 있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계속 강조한 부분이긴 하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장에서 제일 경계하는 부분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신호를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문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내년 2분기는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시장 참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자, 한국 금융시장도 차분하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지만 외국인이 3천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포 역할을 하면서 장이 좋은 흐름으로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좀 하락하다가 상승 마감을 했네요. 채권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준 제롬 파월 의장 발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왜 그러냐? 많은 언론들의 FOMC 있을 때마다 제롬 파월 의장 맨날 비둘기적 발언, 슈퍼 비둘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미국의 긴축 일정이 계속 앞당겨져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FOMC에서 발언하는 부분하고 실제 완화적 통화정책 걷어들이는 시기나 걷어들일 것 같은 발언 부분은요, 계속해서 긴축적인 방향을 강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야, 금리 인상 아직 멀었다, 인내심을 갖겠다, 이거는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조건은 아예 달라요. 왜냐면 테이퍼링은 고용시장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기준금리 인상 부분은 요건이 명확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연준에다 책무를 줬어요. 완전 고용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해라. 그래서 완전 고용, 최대 고용, 실업률 3%대가 될 때까지 제로 금리는 유지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 보면 실업률이 4.8%예요. 분명히 개선됐지만 테이퍼링 조건은 되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를요,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했던 이야기 반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의 기준금리 상단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야,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자영업자 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한 다른 거시경제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한 기준금리 1.75% 이상 가면, 야, 연체율도 팍팍 늘어난다, 못 올린다, 그만 올리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국내 내부 요인만으로는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2.75에서 3%까지 맞춰버리면요, 어쩔 수 없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추가로 두 차례 더 올리면서 자본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2018년까지만 해도 이주환 총재가, 야,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에 대해서 이제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것을 강하게 믿었는데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1.75%로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그 다음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올린 게 확실하니까 11월 달에 안 올리면은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가 나네. 야, 그러면은 기준금리 어쩔 수 없이 올려야겠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한민국 금리 상단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미국 기준금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중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금리도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첫 금리 인상 시점은 어떻게 결정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고용 시점이다. 자, 그런데 이건 FOMC 회의에서 약간 힌트가 나왔습니다. 내년 중반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옐런 재무부 장관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2022년에 완전 고용 상태 되면은 지금 이제 저금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바로 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첫 금리 인상 시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 6월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61.5%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은 84.6%예요.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2024년을 첫 금리 인상 시점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온 전망으로 향후 금리를 추정해 보잖아요. 올해 말에는 대한민국이 1.0%까지 올라가는 건 다 알아요.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죠. 자, 내년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정도로 IB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6월에 올리게 되면 한 두 차례 정도 올리지 않을까 해서 0.75%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3년 말에는 한 1.75에서 2%까지는 그냥 추정치예요. 여기까지는 좀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은요,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올릴 것을 감안해 보면 1.75까지 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2023년까지는 한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자, 연준은 예전부터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극단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보잖아요. 완전 산이에요, 산.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거의 산 모양을 만들면서 극단적인 금리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도 기준금리 올렸을 때요, 이때 3.25에서 3.5%까지 수직적으로 올리려다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다시 긴축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긴축이 한번 결정되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올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어디까지 올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2024년 이후에 금리 상단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블룸버그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다? 시장이 전망하는 것보다 패드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경기 정점 시기의 기준금리가 2%를 하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고려한다면 중립금리는 2에서 3%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 시행으로 물가가 뛰는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긴축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3%인데 중립금리 2에서 3% 좀 너무 낮지 않냐?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억제를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를 반영하면은 중립금리는 시장의 기대치인 2% 하회가 아니라 3에서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 2004년에서 2006년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17차례 연속 인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보면 산 모양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물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럼 미국 중립금리 수준에 따른 한국의 금리 상단을 볼까요? 자, 미국이 3% 맞추면은 한국은 2.25% 이상 맞춰야 됩니다. 미국이 3.5%면 한국은 2.75%, 미국이 4%면요, 한국은 최소 3.25% 맞춰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든 부동산은 끝입니다. 한국이 기준금리가 2.25%가 되잖아요.
신용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가요 5%까지 치솟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4%를 넘어가게 돼요. 예금금리는요 2% 후반에서 3%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산시장 실질금리가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면서요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금리에 따라서, 특히 예금금리에 따라서 이 무위험 투입률이 올라가면은 자산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결국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물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내년 2분기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봤고요. 한국은행은 내년에 저물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에 1.5%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런데 쇼킹 부동산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한번 찾아오게 되면 대규모 금융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쉽게 잡기 어려웠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기대치보다 좀 더 물가 불안이 장기간 이어질 것에 베팅하는 것이 점점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거 부동산 조정의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을 미리 예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